자,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오늘 하실 것은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축할 겨를이 어디에 있나? 강남구 삼성동 지하상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축이라는 건 상당히 이제 옛날에는 저축이 미덕이었죠. 그쵸? 일반인들이 이제 돈을 은행에 넣어놔야 은행에서는 그 저축한 돈을 가지고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띠겼기 때문에 저축이 굉장한 미덕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저축으로 하는 어떤 재테크라는 개념이 별로 약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축을 한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축을 해서 벌어들이는 이자의 어떤 규모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축을 하면 금리를 좀 높게 쳐주는 은행을 많이 선호했었고요. 그런데 한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그렇게 이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라든지 기타 그런 어떤 은행들이 이제 부도가 나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몇 년 전에도 그렇죠. 부산저축은행도 그랬고요. 금리가 이제 한 푼이라도 더 준다고 하면은 별도의 재테크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이제 금리를 높게 주는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고, 근데 통상 그런 저축 금리가 높은 은행들은 주로 보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금리를 높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만큼 빼려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큰 곳에 이렇게 PF 자금 형태로 돈을 많이 빌려주죠. 그러다가 이제 그 돈을 많이 떼이게 되고, 그래서 금리를 보고 저축을 한 많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순환 구조죠. 그래서 우선은 저축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시절은 솔직히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아침에 어떤 TV를 보면은 저축을 잘하는 여자들, 그리고 그런 아줌마들이 나와서 바닥에다가 이제 통장들을 10개를 쫙 깔지 않습니까? 또는 연예인 중에서도 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통장의 개수를 막 늘리지 않습니까? 그쵸? 어차피 총액 개념으로 한 은행에 한 통장에 다 놓는 거나 짝에서 놓는 거나 뭐 큰 차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는 것을 되게 아름답게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별도의 재테크 수단이 없는 사람이 그런 수준에도 이르지 않으면 차라리 이렇게 저축이라도 많이 하고 저축 상품에 가입을 해서 통장 개수가 많은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을 저축할 겨를이 어딨냐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은 물건을 요즘에는 은행에 1억을 저축을 해서 뭐 이제 연 200만 원은 못 벌지 않습니까? 연 200도 못 벌어요. 그렇다면은 시시한 경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200은커녕 그거에 10배, 20배도 벌 수 있는 게 당연한 경매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이죠. 오히려 은행 이자를 월세를 가지고 갚고 나서 남는 차익만 모아도 그냥 은행에 저축한 것보다도 남는 물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는 것도 수년 전인데 저축할 겨를이 어딨냐 이렇게 이제 썼던 겁니다. 예. 앞서 사건 낙원빌라도 지하였죠. 예, 삼성동도 지하의 물건입니다. 제가 그럼 왜 지하를 선호하느냐?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가진 돈의 규모에 맞췄기 때문에 이 지하 물건을 사게 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 겨우 그 정도가 욕심의 한계라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랬죠. 예, 저축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부자가 목적인 사람이라면 저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축을 하고 있다면 당장 때려치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현찰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에 잠시 보관처로 이용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끔 가진 사람들이 이제 법원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받거나 하게 되면, 집에는 꼭 금고가 있고, 금고 안에는 현찰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걸 보시죠? 그분들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해서 그 집안에 놔둘까요?
어떤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이 현찰을 갖고 있기가 뭐해서 은행에 넣어놓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책을 썼을 당시나 지금이나 물론 이제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이렇게 은행에 대한 관점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 은행에 대한 것은 제가 이 돈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낙원빌라를 사서 제 친구한테 야, 나 이런 걸로 돈 좀 벌었어. 그렇게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나 좀 가르쳐주면 안 돼, 경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경매를 가르쳐주는 대가를 얼마를 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그 친구에게 받은 돈이 아마 950인가 970이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제가 받는 최고의 과정이 한 250만 원 정도 되니까 나름 세게 받은 거죠. 한참 전이니까요. 그때 이 1000만 원을 제가 이렇게 받았을 때 이때 드는 생각이 대부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2000년이 안 됐을 당시에 1000만 원입니다. 지금이 201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 얘기죠. 그죠? 그때 1000만 원과 지금도 10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컸겠죠. 예. 그런데 저는 그 돈을 받자 말자 단돈 10만 원도 안 썼습니다. 머릿속에 단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빨리 좀 물건 좀 뒤져서 또 다른 걸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쵸?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기 전에 물건을 검색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물건 검색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시중에 깔린 경매 물건을 죄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돈이 있어야 한 번씩 찾아보는 방식이어서 미리 검색해 놓지 않으면 정말로 좋은 물건을 놓쳐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많다면 편하게 물건을 검색해도 좋겠지만 돈이 적을 때는 그처럼 편하게 검색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요. 돈이 돌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죠. 그죠? 돈을 손에 들고 검색한 연후 물건을 투자하는 것은 일반적인 구조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돈이 생길 때를 대비를 한다면 늘상 물건을 검색해서 돈이 되는 물건들을 좀 찾아놓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다 갑자기 돈이 오고 그때 뒤져오고 있다 보면은 정말로 좋은 물건, 정말로 괜찮은 물건을 정말 하루 이틀 사이, 며칠 사이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을 하시기를 나는 어차피 지금 통장에 있는 이 돈 말고는 벌릴 돈이 없어. 갑자기 뭐 벌리고 이런 게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천천히 뒤지셔도 되지만 정말로 좋은 물건들이 한 달에 매번 있는 것들이 아니죠.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맞이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맞이하는 어떤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응당 늘상 검색하는 것을 돈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당시는 언제였냐면요. IMF 당시여서 경기가 최악이었죠. 그래서 도체에 늘린 것이 물건이기도 했고요. 10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딱히 투자할 물건을 찾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제가 삼성동에 있는 청구 아파트 지하층의 이제 경매 물건을 제가 보게 된 거죠. 이 지하층은요, 평수가 실평수 2.5평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좁죠? 되게 작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또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이 통상적인 거는 아파트 상가라고 하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는 별 볼 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상가가 아파트 단지 초입에 도로변가에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독립돼서 나와 있으면 나름 상권이 좀 안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아파트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낫겠죠.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도로가에 붙어 있는 상가였습니다. 청구 아파트 앞에요. 그리고는 200에 20만 원의 임대차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에 20만 원으로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감정 가격은 5천이었고 최저 가격은 대략 600만 원대였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낙찰받았던 금액은 850만 원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한 250 써서 됐으니까 제가 지금 같으면 한 1000만 원 더 쓰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진 돈에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한 금액이 그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돈에 맞춰서 최대한 질러버린 거죠. 저한테 이제 그 당시 950, 70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는 써줘야 그 다음에 이전 비용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금액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1등이 됐죠. 상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렴한 상가들 지금 이 조건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쵸? 200에 20만 원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언제 나가버릴지 모르죠. 그죠? 그 다음에 5천만 원이 뭐 600대 있다 그러면 액면으로는 정말 괜찮은데 소액 투자로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당시가 IMF 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은 물론 사무실, 상가까지도 공실이 늘어나고 온 나라가 부도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런 투자를 했을 때 빌라를 샀다면은 세를 들이는 데는 큰 스트레스가 없었겠지만요. 일단 상가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몇 년이고 공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추론을 컨대 200에 20만 원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집에 가서 제가 라면을 먹어봤어요. 이 집에 가서 라면을 이렇게 해보니까 장사를 딱 관상을 제가 봤죠. 나름 제가 그때 28, 9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당에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허름해요. 문은 입구를 열자마자 지하를 내려가서 입구를 여니까 그 주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몇 미터 걸어가니까 그 안에가 툭 터져 있는 이제 상권이었죠.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상가가 1호가 이제 주방 부분이고요. 2, 3, 4, 5가 이렇게 쭉 터져가지고, 실평수가 2.5평인데, 그 앞에 상가에는 복도가 있지 않습니까? 복도 부분까지 다 터가지고, 아예 그 하나의 건물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제가 이렇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입찰을 했던 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예. 여기가 계단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주방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가 실제 이제 제가 입찰하는 부분 2호죠. 2호. 실제로 입찰하는 부분이 2호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계단에서 내려와서 여기가 주방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앉아서 식사를 했죠. 이 자리에서 딱 했더니 이 집에 노부부는 아니죠. 그 당시 50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 IMF 당시에 이 상가를 그만두고 또 다른 직업을 갖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이거죠. 그 당시에 이런 장사라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산화도 공실의 위험은 조금 적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추정을 한 거죠. 아마 제가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추론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샀다가 만약에 이 집 주인들이 저 장사 그만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버리면 공실이 되고 장기간 공실이 이어지면 여러분들은 저를 분명히 원망하시겠죠? 그쵸? 그러나 저 같은 경우 이거는 제 물건이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당연히 저의 진중한 추론을 가지고 간 거죠. 설마 비겠어? 그 다음에 만약에 빈다면 여기에서 혹시 뭐 반찬 장사라도 하나 그 가게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도 들여서 아파트 상대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네 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그냥 투자를 했던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제가 투자를 했을 것 같으면
오늘날에 제가 지금 이치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나름 저는 고민을 하고 내심 이렇게 깊게 그 어떤 고찰을 해서 이러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냥 질르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예측했던 부분이 성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제가 인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지만 제가 세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가 어그러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장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거는 뭘까요?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상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아파트 재건축이 붐이어서 물론 제가 이거를 5년 있다 팔 때도 재건축 한다라면서 재건축을 대비해서 상가를 5개를 다 한 사람이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매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내심했었던 거죠. 누군가가 살려고 할 수도 있겠다. 요 정도 생각. 그렇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제가 매입한 것은 2호였고요. 입구가 1호였고, 이제 음식이 이제 조리를 하는 주방이, 이게 이제 앞쪽에 계단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저하고 이렇게 얘기가 안 됐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방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제 자리인 2호를 쓰지 않는다고 보면은 1호에 있는 주방하고 3, 4, 5호에 있는 식당 영업장소랑 끊겨버리죠. 허리가.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이 아예 장사를 포기하면 포기했지 제 것만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만약에 제가 이제 제일 뒤에 있는 5호의 주인이었다면 그 부분만 칸막이 쳐버리고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생각들을 내심 또 해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보고 제가 이제 입찰을 하기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5천만 원짜리 상가를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매입하고 200에 20을 받는다면 실투입금이 800이 안 될 거고 월 20씩 받으면 1년에 240만 원의 월세 수입이 생기죠. 자, 지금도 1억을 넣어서 은행에서 240을 받기 어려운데 한 돈천짜리 사가지고 240이 생긴다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그냥 지나버린 거가 있는데요. 여기 있죠? 특히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단 상가인 동대문 상가와 같은 물건을 싸다고 살 것이 아니고요. TV에서 보면 동대문, 남대문 같은 상가들이 자주 비춰지고 물건이 진열되어 있다고 해서 안정된 월세 수입을 기대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정된 월세 수입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세입자들이 충실하게 세를 내지도 않습니다. 매매는 더더군다나 잘 안 되고요. 이런 집단 상가는 관리업체가 따로 있어서 관리업체와 소유권자와의 의견 불일치로 소유권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사건이 옛날에 두타라고 해야 되나? 두탄가?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동대문의 대형 상가였는데, 관리업체랑 어떤 소유자들하고 이렇게 분쟁이 생겨서, 월세 받기도 힘들어지고, 당연히 관리업체에서 비틀어버리면은 세입자도 잘 안 들어옵니다. 즉, 이제 소유권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자리가 은근히 피곤하고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대문, 남대문 같은데 상가 나오면 절대 사지 말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사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이 이제 그 동대문, 남대문 상가하고 지금 제가 이제 샀던 물건하고 같은 상가지만은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선은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배를 째주라면 째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